하라쿠는 39세의 암 환자로 너무나 비참한 삶을 살아서 죽고 싶어 할 정도였습니다. 어느 날 그의 소원이 마침내 이루어집니다. 심박수 측정기가 수평선을 그리고 그는 즉사합니다. 죽은 후 하라쿠는 낯선 곳에 있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처음에는 천국이라고 생각했지만 신이 그의 앞에 나타납니다. 신은 그의 첫 번째 삶이 너무 끔찍했기 때문에 하라쿠에게 두 번째 삶의 기회를 주겠다고 설명합니다. 이번에는 이전처럼 그를 배신하지 않는 건강한 몸을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신은 히라쿠가 너무 슬픈 삶을 살도록 내버려둔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합니다. 그것을 보상하기 위해 신은 히라쿠에게 그의 새로운 삶과 몸에 대해 원하는 것이 있는지 묻습니다. 이 신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소원을 들어줄 수 있기 때문에 가능성은 무한합니다. 하지만 히라쿠는 단 하나의 소원만 있습니다. 그는 다음 생을 농부로 살고 싶어 합니다. 신은 가능한 모든 것 중에서 농업이라는 이상한 소원에 놀라 눈을 깜박입니다. 하지만 하라쿠는 병원에 갇혀있는 동안 농부에 대한 쇼를 본 적이 있는데 멋있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합니다. 재미있어하며 신은 어쨌든 소원을 들어주기로 합니다. 게다가 그는 하라쿠에게 보너스 선물, 즉 엄청난 힘을 가진 도구인 전능한 농기구를 줍니다. 그렇게 신은 그를 이동시키고 하라쿠는 숲 한가운데 땅바닥에 누워 깨어납니다. 그가 처음 느끼는 것은 흥분입니다. 그는 마침내 건강한 몸을 가졌습니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그는 농부로서 평화롭고 여유로운 삶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살펴보니 이전보다 훨씬 어려 보입니다. 불행히도 그는 예전보다 훨씬 못생겨 보이기도 합니다. 설상가상으로 신은 그를 싸구려 옷을 입혀 내보냈습니다. 히라쿠는 그의 모습에 한숨을 쉬지만 털어냅니다. 전능한 농기구를 시험해보며 그는 괭이를 소환합니다. 놀랍게도 그것은 그가 지치지 않고 원하는 만큼 많은 구멍을 팔 수 있게 해줍니다. 감명받은 히라쿠는 숲을 탐험하기 시작하지만 현실이 빠르게 다가옵니다. 그는 안전하게 머물 곳이 필요합니다. 결국 괴물이나 위험한 생물이 숨어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는 크고 튼튼해 보이는 나무를 발견하고 이곳이 기지를 세우기에 좋은 장소라고 결정합니다. 하지만 또 다른 문제, 물입니다. 그는 근처에서 강이나 우물을 찾을 수 없고 생존을 위해 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는 전능한 농기구를 다시 소환하고 그것은 삽으로 변해 파기 시작합니다. 그 도구는 여러 가지로 변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유용합니다. 유일한 제한은 복잡한 기계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파는 것을 쉽게 만들어줍니다. 하라쿠는 계속 파고 또 파고 마침내 물을 발견합니다. 그것으로 그는 이제 우물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 물 문제가 해결되었으니 다음 우선순위는 음식입니다. 이상하게도 이 모든 파는 작업 후에도 하라쿠는 전혀 배고픔을 느끼지 않습니다. 하지만 만약을 대비해 음식을 준비해두는 것이 현명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사냥이 그의 계획에 추가되어야 할 것이라고 결정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오두막을 짓는 것이 주요 의제입니다. 전능한 농기구를 사용하여 그는 나무를 쉽게 베어내고 건설 준비가 된 깔끔한 목재 블록으로 자릅니다. 하지만 일단 시작하자. 하라쿠는 오두막을 짓는 것이 예상보다 훨씬 어렵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는 디자인, 안정성, 재료, 레이아웃 등 오두막을 짓는 데 들어가는 모든 요소를 생각하기 시작하고 정신을 차려보니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해는 이미 지고 있습니다. 하라쿠는 빠른 속도로 광원이 필요합니다. 그는 농기구를 사용하여 손전등이나 램프와 같은 것을 소환하려고 하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습니다. 분명히 그것들은 그의 농업 관할권에 속하지 않습니다. 신으로부터의 또 다른 제한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돋보기를 소환하려고 시도하고 성공하지만 밤에는 쓸모가 없다는 것을 재빨리 깨닫고 옆으로 치워둡니다. 그날 밤 하라쿠는 나무에 작은 구멍을 파고 그곳에서 밤을 보냅니다. 잠자기는 어렵지만 나무 가구를 만들면서 바쁘게 지냅니다. 놀랍게도 예상보다 더 잘 만들어집니다. 다음 날 그는 땅을 경작하기 위해 땅에 있는 모든 나무와 덤불을 제거합니다. 막 시작하려는 찰나
토끼 괴물이 갑자기 사리를 품고 그에게 달려듭니다. 전능한 농기구로 머리를 한번 쳐서 끝납니다. 그런 다음 하라쿠는 괴물의 고기를 사용하여 그날 오후 늦게 점심을 준비합니다. 다음으로 해야 할 일은 화장실을 짓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사생활 보호가 거의 되지 않아서 벽을 둘러 더 문명화되게 만듭니다. 그는 나머지 하루를 땅을 경작하여 작물을 재배하는 데 보내고 해가 질 무렵에는 많은 것을 이룹니다. 하지만 그는 아직 씨앗이 없습니다. 그는 그날 밤 잠을 자고 다음날 씨앗이나 과일을 찾기 위해 숲으로 가기로 결정합니다. 잠에서 깬 하라쿠는 이미 식물이 싹트기 시작한 것을 보고 놀랍니다. 씨앗을 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분명히 전능한 농기구의 힘입니다. 토끼 괴물과 같은 짐승으로부터 작물을 보호하기 위해 경작 지역 주위에 울타리를 세웁니다. 하라쿠는 매일 식물에 물을 주고 식물은 계속 빠르게 자랍니다. 그는 어떤 종류의 식물인지 확신하지 못하지만 먹을 수 있는 것이기를 바랍니다. 며칠 더 열심히 일한 후 그는 통나무집을 성공적으로 짓습니다. 중간에 너무 지쳐서 통나무를 지붕으로 들어올릴 수 없게 되자 수직 공간을 더 확보하기 위해 땅을 조금 팝니다. 다음 날 일상적인 농장 일을 하던 중 히라쿠는 2마리의 거대한 개를 발견합니다. 처음에는 공격적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친절하고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히라쿠는 그들을 자신의 땅으로 맞아들여 그가 가진 고기를 먹입니다. 개 중 한 마리는 배가 크고 히라쿠는 그녀가 임신했거나 많이 먹는다고 추측합니다. 이 개들을 돌보면서 그는 항상 개를 원했던 시절을 회상합니다. 이제 그는 그들을 주변에 두는 것을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임신한 개가 똥 싸는 얼굴을 하는데 히라쿠는 그것을 그녀가 출산하려 한다는 신호로 해석합니다. 그는 그들을 통나무집으로 데려와 분만을 계획하기 시작하지만 그는 자연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없어서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전혀 모릅니다. 그날 저녁 하라쿠는 통나무집에 개들을 남겨두고 나무 구멍에서 잠을 자면서 개들이 강아지를 낳는 동안 어느 정도 사생활을 선호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날 그는 강아지들을 확인하고 강아지들이 성공적으로 태어난 것을 발견합니다. 놀랍도록 귀엽네요. 히라쿠는 개들이 출산하면 떠날 줄 알았지만 그의 집에 애착을 갖고 떠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깨달은 히라쿠는 자신을 위해 더 크고 좋은 집을 짓고 통나무집은 개들을 위해 남겨두기로 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작물을 수확할 준비가 되었는데 놀랍게도 토마토입니다. 히라쿠는 그것들을 맛보고 확실히 토마토라는 것을 확인합니다. 개들에게는 이름을 지어줍니다. 수컷은 쿠로, 암컷은 유키입니다. 한편 신은 히라쿠가 새로운 삶을 얻은 후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하지만 그때 다시 실수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는 실수로 히라쿠를 매우 위험한 숲으로 보냈습니다. 죽음의 숲이라고 여겨질 정도로 위험한 곳입니다. 그는 그를 즉시 데려와야 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규칙 위반이라는 것을 기억합니다. 규칙에는 그가 누군가에게 준 삶에 간섭할 수 없다고 명확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신은 히라쿠가 그 세계에서 죽고 자신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그가 돌아오면 모든 것을 바로잡을 것입니다. 하지만 히라쿠는 예상보다 훨씬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는 만능 농기구를 사용하여 여러 작물을 수확할 수 있었습니다. 그 도구는 그가 재배하고 싶은 것을 상상하면 씨앗이 자동으로 땅에 뿌려지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그것들은 너무 빨리 싹이 트기 때문에 그는 그것들을 모두 어떻게 해야 할지조차 모릅니다. 결론적으로 히라쿠는 자신이 신들 덕분에 여기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들을 기리기 위해 동상을 세웠습니다. 그날 히라쿠는 새로운 것을 시도하기로 하고 과일이 열리는 나무를 심습니다. 이것이 잘 되면 그의 식단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예전에 과일나무가 열매를 맺는데 몇 년이 걸린다고 들었지만 열매를 맺을 때까지 기다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건 그렇고 쿠로와 유키는 그가 여기 있는 동안 정말로 히라쿠의 동반자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들이 없었다면 그는 정말 외로웠을 것입니다. 그는 그들의 머리에 뿔이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지만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여기는 새로운 세계이고 여기 개들은 그냥 뿔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들은 또한 정말 도움이 되었습니다. 종종 그가 강을 발견할 때까지 숲을 안내해 주었고, 이제 그는 그것을 주요 수원으로 사용할 것입니다. 교통수단으로는 만능 농기구를 손수레로 변형시켜 피곤해지지 않고도 원하는 만큼 빠르게 물건을 운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길이 약간 울퉁불퉁해서 결국에는 고쳐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겨울이 다가오는데 오래 걸리지 않고 히라쿠는 겨울을 대비하기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토끼 몬스터의 가죽을 사용하려고 하지만 냄새가 정말 심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의 유일한 선택사항은 불을 피우고 오두막 안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우연히 거미줄을 사용하여 좋은 천과 옷을 만들 수 있는 거미를 발견합니다. 히라쿠는 그 거미가 유용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를 팀에 추가하고 자부틴이라는 이름을 지어줍니다. 자부틴은 히라쿠를 위해 멋진 재킷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는 겨울 동안 사용할 수 있으며 히라쿠가 집 주변에서 사용할 수 있는 다른 많은 멋진 아이템도 만듭니다. 드디어 겨울이 왔지만 그가 만든 준비 덕분에 히라쿠는 잘 지낼 수 있습니다. 개들은 모두 안에서 아늑하지만 자비토는 잠을 자고 있거나 아니면 잠시 동안 오두막에서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뭔가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지금은 모든 것이 잘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히라쿠는 오랫동안 실제 사람과 대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정말 외로워지기 시작했고 말하는 방법을 잊을까봐 두려워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봄이 옵니다. 이제 자란 강아지들은 여자친구를 찾기 위해 숲으로 나갑니다. 그들은 다른 숲 개들을 만나는데 오래 걸리지 않고 곧 돌아와서 히라쿠에게 소개합니다. 게다가 자부틴이 출산한 것 같습니다. 히라쿠는 이것이 먹여 살려야 할 입이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모든 것을 따라잡기 위해 훨씬 더 열심히 일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바로 그때 자부톤이 경고 알람을 울립니다. 히라쿠는 숲에서 뭔가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즉시 이해하고 조사하기 위해 들어갑니다. 탐험하던 중 그는 나무 옆에서 웅크리고 있는 어린 소녀를 발견합니다. 그녀는 그를 보자마자 도움을 요청합니다. 히라쿠는 그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묻기 위해 걸어갑니다. 하지만 그가 가까이 다가가자마자 그녀는 그를 붙잡고 목을 물어뜯습니다. 이제 이런 종류의 일은 정확히 히라쿠가 좋아하는 종류의 시나리오이므로 약간 얼굴을 붉힙니다. 그러자 소녀는 변신합니다. 그녀의 옷은 멋진 복장으로 바뀌고 훨씬 나이가 들어 보입니다. 그러나 히라쿠의 개들은 즉시 그녀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녀를 위협으로 본 그녀는 방어적으로 반응하지만 히라쿠는 즉시 개들에게 멈추라고 촉구합니다. 그러자 소녀는 히라쿠에게 자신의 힘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를 물었다고 설명합니다. 그녀는 또한 개들 중 하나를 쓰러뜨릴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애초에 공격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본 히라쿠는 그녀가 무해하다는 것을 깨닫고 심지어 그녀에게 자신의 피를 더 마시게 해주겠다고 제안합니다. 그 후 그는 그녀를 자신의 농장으로 데려갑니다. 그녀는 전에 그런 것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모든 작물을 보고 놀랍니다. 그녀는 토마토를 한 입 베어 물고 맛에 진심으로 감명을 받습니다. 나머지 하루는 재미있게 보내고 친목을 다집니다. 히라쿠에게는 이것이 오랫동안 인간과 교류하는 첫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녀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정말 즐깁니다. 하루가 끝나갈 무렵 그녀는 자신을 뱀파이어 루시라고 소개합니다. 그녀는 약용 허브를 연구하기 위해 숲에 왔지만 그녀의 연구를 훔치려는 귀족들과 싸웠다고 설명합니다. 그녀는 숨을 곳이 필요했고 숲이 최선의 선택이었습니다. 히라쿠는 그녀가 패널을 들어 올리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그는 그것이 마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이 세상에는 마법이 존재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곰곰이 생각하면서 히라쿠는 루시를 쳐다보며 그녀와 같은 악당을 다시는 만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충동적으로 행동한 그는 즉시 루시에게 청혼하며 영원히 그와 함께 머물러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는 자신의 기지를 여기에 세운 이유는 다른 모든 사람들로부터 떨어져
평화롭게 혼자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다고 설명합니다. 루시는 이 갑작스러운 제안에 얼굴을 붉히지만 잠시 생각한 후에는 갈 곳이 없기 때문에 동의합니다. 다음 날 그들은 힘든 밤을 함께 보낸 후 오두막에서 나옵니다. 루는 오늘 무엇을 할 것인지 묻습니다. 히라쿠는 과일나무가 어떻게 자라고 있는지 확인해 볼 계획이라고 말합니다. 루는 그와 함께 가겠다고 말하지만 먼저 상쾌하게 하고 싶어 합니다. 그 모든 것이 끝나고 그들은 둘 다 앉아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때 자부톤이 경보를 울려요. 그 의미를 의미하는 하라쿠는 루와 함께 무슨 일인지 숲으로 향합니다. 하라쿠는 익숙한 장면, 나무에 묶인 예쁜 여자를 발견합니다. 하라쿠를 보자 여자는 비명을 지르며 그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하라쿠는 당연히 그녀를 풀어주고 그러자 여자는 마법으로 자신을 단장합니다. 한편 루는 조용히 도망치려 하지만 여자는 그녀를 막고 즉시 오라고 합니다. 분명히 그들은 서로를 알고 있어요. 그들은 그녀를 오두막으로 데려가고 히라쿠는 그녀와 루가 귀족들에게서 도망치는 같은 처지임을 알게 됩니다. 그녀는 자신을 천사 티아라고 소개하고 루에게 그녀와 함께 있는 남자가 누구냐고 묻습니다. 루는 얼굴을 붉히며 그가 그녀의 남편이라고 말합니다. 히라쿠도 얼굴을 붉히는데 그녀가 그를 그렇게 부른 건 처음이기 때문입니다. 티아는 그 말을 듣고 정말 놀랍니다. 그건 그렇고 히라쿠는 티아에게 왜 그녀 같은 천사가 루를 추적하려 했는지 묻습니다. 티아는 우선 천사들은 순수한 성직자라기보다 전사에 가깝다고 설명합니다. 게다가 루가 난동을 부렸을 때 초래한 피해 때문에 거액의 현상금이 걸려 있습니다. 예전에 루는 이상한 약과 조제약을 연구하는데 모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뭔가 마음에 안 들면 그냥 폭파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귀족들은 그것에 너무 화가 나서 그녀에게 현상금을 걸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듣고 루는 그때 좀 심했던 것 같다고 인정하지만 티아가 실제로 알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는데 루는 약점을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루는 히라쿠의 개들과 맞섰을 때 자신이 얼마나 약한지 직접 깨달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그건 그렇고 그녀는 신나서 티아에게 숲에서 함께 살고 싶냐고 묻습니다. 티아는 잠시 망설이지만 결국 동의합니다. 그건 그렇고 루는 티아에게 농장 전체를 보여주고 자부톤도 소개하지만 거미를 좋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티아도 농장 일을 도울 거예요. 그래서 긴 하루 동안 수확을 마치고 지쳤지만 티아와 루는 마법으로 즉시 몸을 깨끗하게 하는데 히라쿠는 정말로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안으로 들어가고 히라쿠는 티아에게 그날 수확한 딸기를 맛보게 합니다. 티아는 그것이 매우 맛있다고 생각하고 농사일이 예상보다 훨씬 보람있다고 덧붙입니다. 티아는 마음을 정하고 그들과 함께 여기 머물기로 결심합니다. 며칠 후 그녀는 농사활동을 돕기 시작합니다. 티아는 딸기를 더 심고 싶다고 말하지만 하라쿠는 농사 능력도 없고 다른 작물 외에 딸기를 수확할 충분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티아는 농장에서 더 많은 도움을 받자고 제안하지만 하라쿠는 그것이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는 너무 많이 키우면 수확한 것을 다 먹을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걷는 동안 하라쿠는 쿠로와 유키의 손주들을 더 만납니다. 손주들은 그들 자신의 강아지들이 강아지를 낳았기 때문입니다. 자부톤의 아이들도 번성했지만 그들 중 절반은 더 나은 삶을 찾아 숲을 떠나기로 하고 나머지 절반은 남기로 합니다. 그러자 티아는 자신도 떠날 여정이 있다고 말하지만 가능한 한 빨리 돌아오겠다고 약속합니다. 처음에 하라쿠는 자부톤의 아이들처럼 그녀가 자신을 버릴까봐 걱정하지만 곧 돌아올 것이라며 걱정하지 말라고 안심시킵니다. 며칠 후 티아는 약속한 대로 돌아오지만 이번에는 엘프 소녀들을 데려옵니다. 책임자는 자신을 리라고 소개하고 그들은 모두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비슷한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리는 그들이 여기 온 이유는 티아가 하라쿠와 함께 와서 머물라고 제안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며 그들이 여기에서 함께 살 수 있는지 묻습니다.
티아는 엘프들이 매우 슬픈 배경을 공유한다고 설명합니다. 그들은 모두 북쪽 멀리 떨어진 마을에 살았지만 그들의 마을은 전멸하고 그들의 종족은 흩어졌습니다. 그 이후로 그들은 정착하여 집이라고 부를 장소를 찾고 있었습니다. 정착할 곳이 없으면 그들은 종족을 다시 번성시킬 수 없고 결국 멸종될 수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그들은 모두 히라쿠에게 함께 머물게 해달라고 간청합니다. 히라쿠는 잠시 생각하다가 이미 여기에 많은 다른 종들이 살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모두와 잘 지내겠다고 약속하는 한 괜찮습니다. 엘프들은 동의하지만 다른 종들이 누구인지 궁금해합니다. 루는 거미 자부톤을 보여주는데 엘프들은 모두 놀라서 기절합니다. 이제 거기에 사는 사람들의 수가 늘었으므로 히라쿠는 7명의 엘프들이 모두 함께 살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들 모두가 살 수 있는 큰 집을 먼저 짓기로 결심합니다. 다음으로 그는 화장실과 쓰레기 처리장을 만듭니다. 엘프들은 건설을 돕습니다. 그리고 약 열흘 만에 모든 것이 완료됩니다. 히라쿠는 그들 모두가 식당에서 미소를 지으며 앉아있는 것을 보고 이곳이 모두에게 편안하고 안전한 공간이 되기를 정말로 바란다고 말합니다. 엘프들이 농장 생활에 익숙해지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작물을 수확하고 맛보면서 어떤 것을 좋아하고 어떤 것을 좋아하지 않는지 알아냅니다. 어느 날 하라쿠와 리가 작물을 분류하는 동안 하라쿠는 리가 엘프임에도 불구하고 불을 사용하고 고기를 먹는다는 사실을 알고 놀랍니다. 그는 엘프들은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고 나무에서 열매만 먹고 금속으로 만든 것은 입기를 거부하는 생물이라고 항상 생각했기 때문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의 생각을 듣자 리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그녀는 히라쿠에게 엘프는 온화한 나무 거주자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살기로 선택하면 이 숲에서 오래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다음 날 히라쿠는 농사일을 시작하려 하지만 자부톤이 그의 주의를 끌고 그녀가 잡은 거대한 여왕벌을 보여줍니다. 처음에 하라쿠는 자부톤이 그냥 먹을 줄 알았지만 자부톤은 애완동물로 키우고 싶다고 말합니다. 하라쿠는 그것에 문제가 없어서 여왕벌과 일벌들을 위한 집을 짓습니다. 일벌들은 보통 크기이고 여왕벌만 큽니다. 그 후 하라쿠는 저수지 공간을 파는데 더 많은 시간을 보냈지만 그에게 가장 큰 문제는 물을 저수지로 가져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리가 강에서 저수지 공간까지 이어지는 파이프를 건설하는 아이디어를 줍니다. 그래서 그 아이디어로 모두가 대량 생산 모드로 함께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잠시 후 저수지로 이어지는 파이프가 성공적으로 건설되고 연결되어 물이 흘러들어오는 것이 보입니다. 몇 마리의 물고기가 함께 떠내려와서 하라쿠는 그것들을 굽고 점심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합니다. 티아와 루는 히라쿠가 사용하는 물고기를 보고 그것들이 죽음의 숲에서 온 매우 사나운 종이라는 것을 알아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먹는 것이 안전한지 궁금해합니다. 히라쿠는 그들에게 먹으라고 제안하지만 그들은 그가 먼저 한 입 먹어야 한다고 말하며 거절합니다. 누군가는 실험 대상이 되어야 하고 그들은 절대 아닙니다. 히라쿠는 물고기를 맛보고 맛있다고 말합니다. 그 후 티아와 루도 맛을 보고 하라쿠와 동의하며 맛있다고 말합니다. 모두가 결국 그 물고기를 즐겼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지고 있는 모든 물고기를 준비하고 식사로 사용했습니다. 그들은 한 번에 먹을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잡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머지를 소금으로 절여서 식료품 저장실에 보관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저수지가 있으므로 히라쿠는 쌀을 수확할 수 있는 논을 만들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밭을 평범하게 갈고 두 밭 모두 물로 채웁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엘프들에게 나탈 심어달라고 부탁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논은 완전히 자라서 수확할 준비가 됩니다. 결국 히라쿠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빨리 자랐습니다. 그 후 그들은 낫을 사용하여 쌀을 수확하고 줄기를 집에 보관합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닙니다. 히라쿠는 쌀이 고운 나달이 될 때까지 다음 시간을 도정하는 데 보냅니다. 루와 티아는 쌀을 만드는 데 관련된 끔찍한 과정을 보고 이 시점에서 그럴 가치가 있는지 궁금해하지만
히라쿠는 그럴 가치가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 후 히라쿠는 밖으로 나가 밥을 짓습니다. 그리고 다 되면 주먹밥으로 만들어 쟁반에 담아 루와 티아에게 맛보라고 합니다. 그들은 모두 주먹밥을 맛보고 정말 맛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는 아까 잡은 물고기를 사용하여 주먹밥 속을 만들었습니다. 엘프들이 결국 모든 주먹밥을 먹어치우지만 히라쿠는 그들이 좋아해서 기쁠 뿐입니다. 다음에는 아마 다른 속도 해볼 것 같습니다. 다음날 논에서 오랜 노동을 한 후 다른 사람들은 마법을 사용하여 몸을 깨끗하게 씻는데 히라쿠는 그것을 부러워합니다. 그래서 그는 목욕탕을 만들기로 결심합니다. 이미 수로를 만들었으니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입니다. 말하자면 히라쿠는 건설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잠시 후 그는 큰 문제가 목욕을 마친 후 목욕물을 어디로 버릴 것인지 알게 됩니다. 그들은 그것을 다시 강에 버리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을 듣고 티아는 목욕물을 정화하기 위해 청소기 슬라임을 사용하는 해결책을 제시하고 그들은 그것을 다시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게다가 티아는 청소기 슬라임이 화장실 청소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제 그들은 더 이상 스스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면서 그들은 하루가 끝날 무렵 욕조를 성공적으로 건설합니다. 히라쿠는 욕조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보여주기 위해 옷을 벗습니다. 그래서 그는 안으로 들어가 먼저 몸을 헹구고 욕조 안으로 들어가 몸을 담급니다. 그것을 본 소녀들은 모두 히라쿠와 함께 욕조에 들어가 그와 함께 목욕하는 것이 좋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히라쿠가 이전 삶에서 환상했던 종류의 일이므로 그는 조용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날 리는 그녀의 마을에서 다른 엘프들을 데려오는데 그들은 히라쿠에게 리가 하는 것처럼 마을에 머물러도 괜찮을지 묻습니다. 히라쿠는 불만이 없어서 동의합니다. 리는 들어오는 엘프들이 살 새 집을 짓기 위한 준비를 즉시 시작할 것을 제안합니다. 리는 정말 신이 났습니다. 그녀는 마침내 그들이 종족을 다시 채울 수 있게 되어 정말 기쁘다고 말합니다. 히라쿠는 엘프들이 모두 소녀이기 때문에 어떻게 아이를 만들 수 있을지 확신하지 못하지만 그들이 그렇게 낙관적으로 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쿠로는 그 장면을 지켜보며 히라쿠가 이미 하렘을 다시 확장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은 그가 히라쿠를 만나기 전에 그의 삶이 얼마나 비참했는지 되돌아보게 만듭니다. 그와 그의 가족이 곰괴물에게 엉덩이를 걷어차인 후 그들은 상처를 입고 계속 나아갈 이유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그들은 히라쿠를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그를 그저 약한 인간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전능하신 농기구가 지닌 막대한 힘을 본 후 그들은 즉시 그를 존경하기 시작했습니다. 히라쿠는 친절하게도 그들을 그의 가족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쿠로는 매우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가 모르는 것은 그들의 종이 인페르노 늑대라고 알려진 무서운 괴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를 해칠 의도가 없으므로 모든 것이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며칠이 지나고 새로운 엘프 거주자를 위해 개조해야 했기 때문에 새롭고 개선된 집이 이제 완성되었습니다. 집은 거대한 저택이며 히라쿠의 방은 마을의 창시자이기 때문에 최고입니다. 소녀들은 히라쿠에게 집 구경을 시켜주고 그는 모든 부분을 좋아합니다. 소녀들은 자신의 방을 가지고 있으며 히라쿠는 상황이 어떻게 되었는지 기뻐합니다. 그러다가 그는 볼트 잠금 장치가 있는 방을 발견하고 그 안에 무엇이 있을지 궁금해합니다. 그는 그것을 열고 두 개의 침대가 함께 연결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깨달은 히라쿠는 천천히 문을 닫으며 보지 못한 척 하겠다고 말합니다. 투어가 끝난 후 리는 히라쿠에게 집의 어느 부분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녀에게 말하면 그녀가 준비해 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집을 마무리하는 터치로 그는 미적 효과를 위해 집 앞에 개 동상 2개를 추가했습니다. 다음날 히라쿠는 카레를 만들 계획이므로 티아와 루와 함께 농장으로 가서 신선한 재료를 고릅니다. 그러나 재료를 다 고른 후 그는 카레를 처음부터 만드는 것이 어색하다고 생각해서 그들이 그를 버렸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히라쿠는 이제 모든 카레를 혼자서 준비해야 하지만 잠시 후 리가 그를 도와주고 싶다고 말하면서 합류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름을 두르는 것부터 소고기를 튀기는 것까지 카레 만드는 과정을 시작합니다. 이제 남은 것은 냄비를 덮고 다 될 때까지 끓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히라쿠는 카레에 넣으란 랩을 만드는 것을 잊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는 난을 만드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알고 밥을 짓는 것을 고려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는 난을 만들기로 다시 마음을 바꿉니다. 난을 먹은 지 오래되었고 갈망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가 모든 엘프를 포함하여 모든 사람을 위해 그것을 준비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해질녘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즉시 작업을 시작합니다. 낭비할 시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카레가 거의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티아와 루는 이미 그곳에서 나는 매력적인 향기를 맡을 수 있고 그것이 히라쿠가 아까부터 말하던 카레인지 궁금해합니다. 이제 해질녘 저녁 식사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카레와 난을 맛보면서 정말 맛있다고 인정하고 히라쿠를 칭찬하며 요리에 재능이 있다고 말합니다. 히라쿠는 그들이 그의 요리를 정말 즐기는 것을 보니 기쁠 뿐입니다. 겨울이 점차 다가오고 있으므로 히라쿠와 다른 사람들은 고기를 보존하고 야채를 저장하여 겨울을 대비하기 시작합니다. 그날 히라쿠는 류가 불마법을 사용하여 고기를 훈제하는 것을 봅니다. 이것은 히라쿠가 마법을 사용할 수 있기를 바라게 만들고 그래서 그는 그것을 사용하려고 시도하지만 형편없이 실패합니다. 그날 밤 히라쿠는 리와 대화를 나누면서 그는 농사를 짓고 요리만 하는 반면 그들은 모두 마법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이 얼마나 멋진지 인정합니다. 그러나 리는 그가 이 시점까지 숲을 홀로 헤쳐나간 것은 그들 중 가장 인상적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아무나 알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 말을 들은 히라쿠는 기분이 조금 나아져서 자신이 그들에게도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잠시 후 겨울이 오고 밖에 눈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이 때문에 그룹은 대부분 실내에서 시간을 보냅니다. 시간을 보내기 위해 히라쿠는 체스, 마작, 리버시와 같은 보드게임을 만들기로 결심합니다. 그가 리버시 규칙을 설명한 후 류는 즉시 그것이 다소 간단한 게임이라는 것을 알게 되지만 티아는 게임이 구성된 방식 때문에 간단해 보일 뿐이며 실제 게임 플레이 중에는 전략이 가장 중요하다고 재빨리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자마자 루가 그 자리에서 티아에게 게임을 신청하면서 갑자기 분위기가 뜨거워집니다. 한편 다른 방에서는 분위기가 완전히 딴판입니다. 조용히 리와 다른 엘프 한 명이 말없이 거꾸로 된 이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쿠로가 들어와 이에게 다음 수를 툭 던지듯 알려줍니다. 히라쿠는 쿠로가 게임 규칙을 안다는 사실에 놀라 예상치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보드게임이 지루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히라쿠는 분위기를 바꿔보려고 볼링 세트를 꺼냅니다. 그는 볼링 실력을 보여주며 시범을 보입니다. 하지만 약간 녹슬어서 핀 2개를 놓치고 맙니다. 그래도 히라쿠는 게임이 단순해서인지 아니면 새로운 것에 대한 신기함 때문인지 확신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가 소개한 모든 게임은 엄청난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겨울 내내 실내에서 게임을 하며 하루하루를 보냅니다. 하지만 겨울은 길지 않았고 어느새 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어느 날 아침 히라쿠와 소녀들은 오늘 뭘 할지 이야기하려고 밖으로 나갑니다. 그때 자부톤이 갑자기 경보를 울립니다. 모두 경보가 울린 방향으로 달려가 거대한 와이번이 그들을 향해 날아오는 것을 발견합니다. 와이번의 공격을 본 리와 다른 엘프들은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농장으로 달려갑니다. 그 순간 티아와 루는 어찌할 바를 몰라 완전히 말을 잃습니다. 그들은 와이번의 장벽을 뚫을 만큼 강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히라쿠는 그 자리에서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필사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도망쳐야 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지만 와이번이 하늘에서 쉽게 따라올 수 있기 때문에 소용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히라쿠는 지금 당장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을과 농작물 모두 파괴될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그의 머릿속에는 모두를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뿐입니다. 그래서 그는 만능 농기구를 꺼내고
눈앞에서 멋진 창으로 변신합니다. 히라쿠는 망설임 없이 창을 와이번에게 던집니다. 모두가 놀랍게도 창은 와이번의 장벽을 완전히 부수고 단 한 번의 공격으로 쓰러뜨릴 만큼 강력합니다. 루와 티아는 충격을 받습니다. 그들은 방금 본 것을 믿을 수 없습니다. 히라쿠가 그런 압도적인 힘을 가졌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와이번을 물리친 후 모두 농작물 밭에 불을 끄는데 성공합니다. 농작물에 약간의 피해가 있었지만 다행히 최소한에 그쳤습니다. 그 후 그들은 숲으로 향해 와이번의 시체를 확인합니다. 히라쿠가 그것을 보면서 가장 먼저 떠오른 생각은 먹을 수 있을지였습니다. 이 세계에서 와이번 고기는 실제로 잘 알려진 진미입니다. 그래서 히라쿠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그것을 사용하여 모두를 위한 맛있는 점심을 준비합니다. 루는 와이번 고기가 질기고 질길 것이라고 항상 생각했지만 놀랍게도 엄청나게 부드럽습니다. 그들이 식사를 하는 동안 루는 티아에게 히라쿠의 창 공격을 상기시킵니다. 그런 다음 티아에게 그런 공격이 그녀를 향해 가해졌을 때 막을 수 있을지 묻습니다. 티아는 재빨리 고개를 저으며 도저히 막을 수 없다고 인정합니다. 창은 너무 강력했습니다. 와이번의 장벽을 뚫었을 뿐만 아니라 단 한 번의 공격으로 가슴을 관통했습니다. 한편 마왕국에서는 사천왕 중 한 명인 배자리 동료 장군인 라돈, 그라트와 회의를 엽니다. 그는 그들에게 와이번이 한 번의 공격으로 쓰러졌다고 말합니다. 라돈과 그라트 모두 충격을 받아 그런 파괴적인 힘이 실제로 세상에 존재한다는 것을 믿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라돈은 그것을 시험하는 데 관심이 없습니다. 그는 그런 힘은 그들이 감당할 수 없고 그것에 맞서 싸우려고 하면 죽기밖에 더 하겠냐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라돈은 망설임 없이 일어나 사임을 발표하고 회의장을 나갑니다. 숲으로 돌아와서 히라쿠는 며칠 전의 식사에 대해 생각하면서 한 가지 빠진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바로 와인입니다. 그의 오늘 계획은 와인을 만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는 많은 양의 포도를 모아 큰 양동이에 넣고 소녀들에게 밟아서 즙을 짜도록 합니다. 하루가 끝날 무렵 그들은 12통의 포도주스로 채우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발효시켜 와인이 되기를 기다리는 것뿐입니다. 한편 신성한 영역에서는 원래 히라쿠를 이 세계로 데려온 신이 자신의 딸인 농업의 여신에게 꾸중을 듣고 있습니다. 그녀는 이번에는 히라쿠를 죽음의 숲에 떨어뜨려 또다시 일을 망쳤다고 그를 비난합니다. 시인은 히라쿠가 실제로 그곳에서 재미있게 지내고 잘 지내고 있다고 주장하며 자신을 변호하려 하지만 그의 딸은 그것을 믿지 않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 외에도 덧붙여 그를 계속 꾸짖습니다. 그는 심지어 히라쿠에게 성스러운 렌스 그림의 복제품을 주기까지 했습니다. 그녀가 지적하는 것은 끔찍합니다. 비록 히라쿠가 지금은 농사를 짓는 데만 사용하고 있지만 그 렌스는 히라쿠의 생명력을 모두 소진시켜 즉사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은 그가 히라쿠에게 재생력이 매우 높은 몸을 주었기 때문에 나쁜 일이 일어날 가능성은 낮다고 주장합니다. 그런 몸이라면 히라쿠는 괜찮을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후에도 농업의 여신은 여전히 아버지가 망쳤다는 사실을 떨쳐낼 수 없습니다. 그가 교훈을 얻도록 하기 위해 그녀는 그에게 300년 동안 구석에 서 있도록 벌하고 그 시간 동안 그가 잘못한 모든 것을 되돌아보라고 말합니다. 바로 다음날 숲에서 자비덴이 갑자기 경보를 울리고 앞장섭니다. 신호를 따라가니 또 다른 소녀가 나무에 묶여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루는 재빨리 그녀를 알아봅니다. 알고 보니 그 소녀는 그녀의 여동생 플로라였습니다. 히라쿠는 플로라를 집으로 데려가고 그곳에서 그녀는 상황을 설명합니다. 분명히 루는 현상금이 걸려 있었고 플로라는 그녀를 찾기 위해 숲에 들어왔습니다. 루는 히라쿠와 결혼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플로라는 그의 처제가 됩니다. 히라쿠는 정중하게 그녀를 환영하며 최고의 요리를 대접하고 원하는 만큼 오래 머물러도 좋다고 말합니다. 플로라는 루와 마찬가지로 연구에 매우 열정적입니다. 며칠 동안 머문 후 그녀는 자신의 연구 장소를 준비하기 위해 떠납니다. 약 한 달 후
플로라가 돌아오지만 이번에는 히라쿠는 그녀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에 충격을 받습니다. 그녀는 충성스러운 부하인 많은 수의 하녀들을 데려왔습니다. 수석 하녀는 자신을 안느라고 소개하고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고 히라쿠에게 그들 모두가 다른 모든 사람들과 함께 이곳에서 살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또한 그들을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사용해도 된다고 덧붙입니다. 뿐만 아니라 플로라의 그룹은 소까지 데려왔습니다. 히라쿠는 이제 버터와 치즈를 만들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이 추가에 기뻐합니다. 이것을 본 티아는 약간 소외감을 느끼기 시작하며 아직 자신의 부하들을 데려오지 않은 유일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것을 고치고 싶어서 그녀는 숲으로 떠나 결국 천사와 도마뱀 인간 군대를 이끌고 돌아옵니다. 닭까지 데려오니 히라쿠는 이제 달걀도 먹을 수 있다는 생각에 매우 기뻐한다. 점점 커지는 마을의 역할 분담도 빠르게 정리된다. 천사들은 보안을 담당하여 숲의 위협으로부터 모두를 안전하게 지킨다. 도마뱀 인간들은 완력을 필요로 하는 힘든 야외 노동에 배치된다. 그들의 지도자 다가는 히라쿠가 팔에 묶어준 스카프 덕분에 눈에 띈다. 그렇지 않으면 히라쿠는 그들을 구별할 수 없다. 얼마 지나지 않아 리도 더 많은 엘프들을 데려온다. 하지만 히라쿠는 그녀가 데려온 모든 엘프들 중에 남자는 없고 여자만 있다는 것을 알아차린다. 궁금해진 그는 리에게 그것에 대해 묻는다. 리는 살아남은 남자 엘프가 많지 않다고 설명하지만 결국 더 만들면 된다며 별 문제 아니라고 얼버무린다.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할 계획인지 더 묻고 싶지 않아. 그냥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고 그만둔다. 주민수가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히라쿠는 그의 작은 장소가 이제 본격적인 마을로 성장했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는 그곳을 대수마을이라고 이름짓고 자신이 촌장을 맡기로 한다. 그날 밤 모두가 큰 파티를 열어 이 날을 축하하며 함께 춤을 추고 오래된 작은 노래들을 부르며 번성하는 공동체로서의 새로운 삶을 즐긴다. 다음 날 천사 중 한 명이 히라쿠에게 악마 군대의 전령이 그들을 보러 왔다고 알린다. 전령은 다름 아닌 베젤이었다. 그는 마을 책임자와 그들의 정착지에 대해 논의하고 싶다고 설명한다. 히라쿠는 이것이 대수마을 촌장으로서의 첫 번째 진짜 임무라는 것을 깨닫는다. 그래서 그는 나서서 자신이 책임자라고 선언한다. 베젤은 히라쿠에게 선물을 주면서 그들의 정착지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이 있다고 말한다. 이 말을 들은 히라쿠는 류가 예전에 그들에게 정착한 땅을 포함하여 이 지역의 모든 땅이 실제로 마왕의 소유라고 말했던 것을 즉시 기억한다. 그는 마왕이 베젤을 보내 그들을 쫓아내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세금을 요구하러 온 건지 궁금해한다. 어쨌든 히라쿠는 이것이 촌장으로서 내려야 할 가장 큰 결정 중 하나라는 것을 안다. 신중하게 생각한 후 히라쿠는 베젤에게 마왕이 그들이 여기에 있는 것에 대해 불만이 있다면 땅을 사용하는 데 대한 세금으로 10%를 지불할 의향이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는 중요한 조건을 덧붙인다. 세금은 동물에서 나오는 수익이 아닌 농작물 농장에서 발생하는 수익에서만 징수된다. 베젤은 이 말을 듣고 잠시 얼어붙으며 낮은 숫자에 몸서리친다. 그의 반응을 보고 히라쿠는 어쩌면 10%가 정말 너무 낮은 건가 궁금해한다. 하지만 다음 순간 베젤은 초조하게 그 제안에 동의한다. 그들은 안으로 들어가 서류에 서명하고 베젤은 마왕국으로 떠난다. 그가 떠난 후 히라쿠는 여자들에게 자신이 어떻게 했는지 묻는다. 그들은 그에게 보통 세율이 60, 70% 정도인데 그가 어떻게든 10%로 계약을 성사시켰으니 훌륭하게 해냈다고 말한다. 게다가 세금을 내는 것은 이제 그들이 마왕 군대의 보호를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마왕 군대 본부에서 베젤은 다른 장군들에게 보고하고 있고 그들은 모두 공포에 떨고 있다. 베젤은 촌장 히라쿠가 뱀파이어 공주류, 선멸의 천사 티아, 그리고 인페르노 늑대 무리와 함께 서 있는 것을 보았다고 설명한다. 그 군대만 봐도 그들이 와이번을 물리칠 수 있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었다. 그를 더욱 놀라게 한 것은 그들이 분명한 힘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세금을 내고 마왕의 보호를 받기로 동의했다는 사실이었다.
세율이 터무니없이 낮았지만 베젤은 거부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조금이라도 징수하는 것이 그들이 마왕국의 적이 될 위험을 감수하는 것보다 나았다. 이 말을 들은 라도는 다시 한번 일어나 즉시 사임하겠다고 발표한다. 바로 다음 날 용의 군주 드리메가 대수 마을을 방문한다. 그의 하인이 나서서 히라쿠에게 멋진 검을 선물로 준다. 히라쿠는 선물을 받지만 왜 여기까지 왔는지 묻는다. 하인은 드리메의 소굴이 조금 더 남쪽에 있다고 설명한다. 그들은 정확히 가까운 이웃은 아니지만 드리메가 와서 인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할 만큼 충분히 가깝다. 드리메는 인간 형태로 변신하여 제대로 자신을 소개한다. 히라쿠와 다른 사람들은 그를 안으로 초대하여 와인을 대접한다. 하지만 드리메는 너무 많이 마셔서 완전히 취하고 여기서 영원히 머물면서 자신의 소굴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큰 소리로 선언한다. 그의 하인은 그에게 영구적으로 여기에 머무는 것은 아마도 모두에게 폐가 될 것이기 때문에 좋은 생각이 아니라고 재빨리 말한다. 그 말의 진실을 깨달은 드리메는 조금 정신을 차리고 밤이 끝나갈 무렵 집으로 돌아간다. 다음 날 히라쿠는 드리메의 방문에 대해 생각한다. 그를 대접하는 것을 즐겼지만 히라쿠는 무작위 방문객이 끊임없이 집에 오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인정한다. 그래서 그는 약 3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충분히 큰 여관, 즉 방문객을 맞이하기 위해 특별히 마련된 장소를 짓자고 제안한다. 여관 건설이 시작되면서 방문객을 위한 새로운 시스템도 고안되었다. 잡아치는 손님이 도착하면 종을 울리고 적이 나타나면 석판을 두드린다. 게다가 그들은 방문하는 사람을 맞이하는 역할을 하는 환영 파티까지 결성했다. 잠시 후 그들의 준비가 완료되었고 곧 첫 손님을 맞이했다. 이번에는 수인족 무리였다. 류는 그들을 맞이하러 나갔지만 즉시 이 무리에 대해 뭔가 이상한 느낌을 받았다. 그녀는 숲속에 숨어있는 사람들을 감지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수인족의 지도자 가프는 숨어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허락 없이 따라왔을 것이라고 재빨리 사과했다. 류는 그 변명을 받아들였지만 그들의 체류 동안 조심하라고 경고했다. 일단 안으로 들어서자 수인족은 여관의 장식에 감탄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자들은 이 수인족이 변장한 적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떨칠 수 없었다. 우선 그들은 다른 방문객들처럼 환영 선물을 가져오지 않았다. 그리고 둘째, 숲속에 숨어있는 2명의 수인족이 있었다. 이러한 위험 신호 때문에 여자들은 환대를 줄이고 일부러 형편없는 식사를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히라쿠는 솔직히 이 점에 대해 약간 죄책감을 느꼈지만 따라갔다. 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수인족은 누구도 속이려 하지 않았다. 사실 그들은 무역 관계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왔다. 가프는 그들의 마을은 전형적인 경제적 무역에는 관심이 없고 오히려 물리적 교환에 관심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히라쿠의 마을이 무역을 위해 그들의 마을에 올 수 있는지 물었다. 이곳까지 오는 것이 매우 어려웠고 물건을 왕복으로 운반하는 것은 너무 힘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인족은 페인트, 은제품, 유리 제품과 같은 것들을 거래했고 히라쿠는 이 모든 것들이 흥미롭다고 생각했다. 그는 즉시 모든 것을 사고 싶다고 말했다. 바로 그렇게 양측은 합의에 이르렀다. 드리메는 심지어 술 한 통을 받는 대가로 운송을 처리하겠다고 제안했다. 촌장인 히라쿠가 첫 무역 여행을 갈 수 없었기 때문에 티아가 대신 가겠다고 자원했다. 며칠 후 그녀는 드리메와 함께 돌아와 무역이 성공적이었다고 자랑스럽게 발표했다. 모든 제품은 합의된 대로 교환되었다. 게다가 그녀는 야수마을 촌장이 자기 마을 사람 몇몇이 여기로 이사와도 되는지 물어봤다고 했어요. 히라쿠는 그걸 생각하고 추가 인력이 도움이 될 거라고 인정해서 동의했어요. 그러자 티아는 그 무리가 10대 소녀 2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밝혔어요. 히라쿠는 이 말을 듣고 얼어붙었고 자기 마을은 이미 여자들이 대부분이라는 걸 깨달았죠. 이대로 가면 마을의 미래가 위험해질 거예요. 그 때문에 그는 야수족도 최소한 젊은 남자 2명은 보내야만 받아들이겠다고 단호하게 말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야수족이 도착했고 그들의 리더인 시나라는 10대 소녀가 초조하게 히라쿠에게 인사했어요. 그녀는 자기를 버리지 않는 한
그가 원하는 대로 자기를 써도 된다고 그에게 말했어요. 히라쿠는 그저 친절하게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내쫓을 걱정은 할 필요 없다고 안심시켰어요. 그 말을 듣고 신하는 안도하며 미소를 지었어요. 히라쿠는 그가 요청했던 젊은 남자들에 대해 물었어요. 그러자 신하는 2명의 소년을 드러냈는데 그들은 겨우 11살이었어요. 히라쿠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어렸지만 그는 그들을 보며 그들이 이제부터 마을의 미래를 대표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신하와 다른 야수족들은 처음에는 여기서 쓰레기처럼 취급받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놀랍게도 히라쿠와 다른 모든 사람들은 친절하기만 했어요. 그 때문에 그들은 실제로 그들의 체류를 즐기고 있어요. 비록 그들이 그렇게 많은 다양한 종족들 사이에서 사는데 익숙해지려면 아직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요. 어느 날 히라쿠가 야수 아이들이 노는 것을 지켜보고 있는데 갑자기 강력한 지진으로 땅이 흔들려요. 천사가 재빨리 내려와 그에게 그 진동은 마을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곰과 살모사가 잔혹한 싸움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라고 알려줘요. 천사는 그들이 간섭해야 할지 아니면 단순히 관찰해야 할지 궁금해하지만 반면에 히라쿠는 그 생물들이 먹기에 맛있을지 없을지에 대해 생각하느라 바빠요. 그러자 천사가 히라쿠를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숲으로 데려다 줘요. 싸움에 더 가까이 내려온 히라쿠는 창으로 단 한 번의 공격을 가해 즉시 2짐승을 쓰러뜨려요. 다른 천사들은 히라쿠가 그렇게 강력할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충격을 받고 놀라워하며 그들은 곰과 살모사를 마을로 다시 가져와 그 고기를 맛있는 점심으로 준비해요. 튀긴 살모사는 거의 정확히 치킨 텐더와 같은 맛이 나서 히라쿠는 제대로 된 소스가 필요하다고 결정해요. 곧바로 그는 마요네즈를 만들러 가요. 그리고 그것이 준비되자 플로라는 그것을 맛보고 얼마나 맛있는지에 감탄해요. 그 후 히라쿠는 그의 다음 프로젝트인 된장으로 넘어가요. 그와 플로라는 함께 반죽을 준비하고 혼합물을 공 모양으로 굴린 다음 몇 달 동안 발효될 때까지 지하실에 있는 통에 보관하여 완전한 풍미를 내도록 해요. 바로 그때 리우가 히라쿠에게 방문객들이 도착했다고 말하러 와요. 새로운 사람들은 도노반이라는 거친 모습의 남자가 이끄는 일단의 노련한 드워프들이에요. 그들은 큰 나무 마을이 고급 와인을 생산하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 약간 나눠 가질 수 있기를 바라며 왔어요. 히라쿠는 기꺼이 하겠지만 루가 즉시 끼어들어 그들이 와인을 공짜로 줄 수는 없다고 말해요. 도노반은 그들이 돈을 낼 돈은 없지만 대신 기술을 제공할 수 있다고 인정해요. 그는 마을에서 너무 많은 농작물을 생산하기 때문에 그의 사람들이 그 농작물을 술로 바꾸는 방법을 보여줄 수 있다고 설명해요.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 드워프들은 옥수수를 옥수수 위스키로 변형시키는 증류 과정을 사용하여 시범을 보여요. 히라쿠는 한 모금 마셔보고 정통적인 맛이 나지만 그에게는 약간 너무 강하다고 인정해요. 이후 양측은 합의를 하고 드워프들은 공식적으로 큰 나무 마을에 합류해요. 축하하기 위해 그들은 큰 환영 파티를 열어요. 모두가 함께 술을 마시며 축하해요. 히라쿠는 특히 마을에 드디어 남자들이 생겼다는 사실에 기뻐해요. 이것은 엘프들이 걱정 없이 자유롭게 번식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파티 중에 히라쿠는 도노반에게 몸을 기울여 그의 관심을 끈 마을의 여자가 있는지 물어봐요. 도노반은 여기 있는 모든 여자들이 아름답지만 그들은 정말로 그의 타입은 아니라고 인정해요. 그는 굵고 꽉 찬 수염을 가진 여자를 선호한다고 말해요. 그러자 히라쿠는 그저 풀이 죽어 한숨을 쉬어요. 다음 날 히라쿠가 평소와 같이 일상 업무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거대한 용이 마을로 접근하는 것을 발견해요. 그의 첫 번째 본능은 즉시 그것을 쓰러뜨리는 것이에요. 하지만 그가 행동하기 전에 드리메가 나타나 용에게 맞서요. 히라쿠는 이제 모든 것이 해결되었다고 생각하지만 뒤돌아보니 또 다른 용이 멀리서 오고 있는 것을 봐요. 마을을 보호하는 것이 자신의 의무라는 것을 알고 히라쿠는 재빨리 창을 뽑아 용 중 하나에게 던져요. 공격은 거의 명중하지만 용은 바로 마지막 순간에 피해요. 히라쿠는 두 번째 창을 던질 준비를 하지만 드리메의 하인이 달려와 그에게 멈추라고 소리쳐요. 그는 두 용이 드리메의 아내와 딸에 지나지 않는다고 설명해요.
오해가 풀린 후 용들은 인간의 모습으로 변신해요. 드리메의 아내는 자신을 그라팔룬이라고 소개하고 그에 따른 자신을 라스티라고 소개해요. 그라팔룬은 자신이 드리메가 밤늦게 몰래 빠져나가는 것을 알아차리고 그가 바람을 피우고 있다고 추정했기 때문에 의심이 커졌다고 설명해요. 이번에는 그녀가 마침내 진실을 밝히기 위해 그를 따라가기로 결심했어요. 이 말을 듣고 히라쿠는 재빨리 드리메는 전혀 바람을 피우고 있지 않았다고 분명히 밝혀요. 그는 단순히 술을 마시러 마을에 왔을 뿐이에요. 그라팔루는 자신의 실수를 깨닫지만 그를 의심한 것에 대해 비난할 수는 없다고 주장해요. 결국 그는 아무 말도 없이 한밤중에 떠났고 심지어 도중에 금고에서 물건들을 가져갔어요. 일이 모두 정리되자 그녀와 라스티는 모두 소란을 일으킨 것에 대해 히라쿠에게 사과해요. 히라쿠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그들을 안심시키며 모든 사람이 화해해서 기쁘다고 말해요. 그 후 드리메는 그라팔룬에게 큰 나무 마을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조용히 말해요. 그는 상황이 적대적으로 변하면 마을은 그들의 전체 전력을 전복시킬 충분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해요. 그 말을 듣고 그라팔룬은 그들의 딸인 라스티가 당분간 마을에 머무르는 것이 최선일 것이라고 결정해요. 그녀는 이것이 그들의 관계가 긍정적으로 유지되도록 보장하고 라스티가 그 경험으로부터 배우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어요. 히라쿠는 반대하지 않고 그녀를 마을로 환영해요. 그것이 라스티가 그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 방법이에요. 하지만 상황은 전에 합류했던 다른 사람들처럼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아요. 많은 주민들이 그녀의 위협적인 용의 혈통 때문에 그녀 주변에서 불안해해요. 그녀의 존재를 활용하기 위해 히라쿠는 그녀를 방문객과의 협상을 처리하도록 임명해요. 첫 번째 시험은 베젤이 다시 도착했을 때 와요. 그가 라스티를 보는 순간 그는 두려움에 떨어요. 너무나 심해서 그녀를 화나게 하지 않으려고 필사적으로 그 자리에서 모든 제안에 동의해요. 이것이 얼마나 잘 작동했는지 보고 호라시오는 라스티를 그 역할에 배치하는데 완벽한 선택을 했다는 것을 깨닫고 씩 웃어요. 베젤은 나중에 악마 왕국으로 돌아가서 그가 본 것을 보고해요. 장군은 큰 나무 마을에 이제 용이 동맹국 중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공황 상태에 빠져요. 그들의 군사력을 더 자세히 평가하고 싶어 베젤은 그의 딸인 플로람을 보내 그들을 염탐하기로 결정해요. 얼마 지나지 않아 플로람이 마을에 도착해요. 베젤이 미리 딸이 머물 거라고 언급했기 때문에 모두가 두 팔 벌려 환영합니다. 날이 갈수록 플로람은 마을의 군사력을 신중하게 평가하고 그 결과에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그녀는 그들이 원한다면 악마 왕국 전체를 완전히 쓸어버릴 수 있을 만큼 충분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호기심이 생긴 그녀는 누가 그런 것을 이끌고 있는지 궁금해합니다. 마을 촌장인 히라쿠가 사실 인간이라는 것을 알고 그녀의 호기심은 충격으로 바뀝니다. 라스티는 히라쿠를 과소평가하지 말라고 재빨리 경고하며 히라쿠는 심지어 그녀의 어머니와 같은 사람도 상대할 수 있을 만큼 강하다고 설명합니다. 이 말을 듣자마자 플로람은 몸서리칩니다. 그때부터 그녀는 하라쿠의 힘을 완전히 확신하게 됩니다. 그녀는 그를 매우 존경하며 대하기 시작하고 그에게 말을 걸 때마다 매우 딱딱하고 격식을 차립니다. 몇 주 후 가을이 찾아오고 맛있는 식사를 약속합니다. 모두가 부엌에 모여 푸짐한 아침 식사를 준비합니다. 하지만 중간에 모두 무언가가 빠졌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바로 해산물입니다. 류는 해산물을 공급해줄 수 있는 상인을 알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요청을 위해 남쪽으로 여행을 떠납니다. 사흘 후 악마 왕국의 시시토시의 수석 상인이 그들의 요청에 응답하여 마을에 도착합니다. 그는 먼저 자신의 서비스를 불러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하고 자신이 가져온 다양한 해산물을 자랑스럽게 전시합니다. 하라쿠는 그 선택에 기뻐합니다. 자신을 마이클이라고 소개하는 상인은 이어온 이유가 세 가지라고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히라쿠에게 제대로 인사하고 그들의 서비스를 선택해준 것에 대해 감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들의 마을과의 새로운 무역 및 사업 기회를 제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의 가장 큰 희망은 거대한 나무 마을의 공식 정부 조달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혼자서 그들의 모든 무역 업무를 처리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이클은 그들의 작물의 품질을 지적하며 그 역할이 맡겨진다면 정상 가격의 몇 배로 팔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합니다. 하라쿠와 다른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그의 추론이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동의합니다. 모든 것이 해결되자 그들은 그를 배웅하고 마이클은 마을의 용을 타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가 떠나자 티아는 마이클이 믿을만해 보였고 그들을 속이려는 느낌을 주지 않았다고 인정합니다. 하라쿠는 그와의 관계가 순조롭게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덧붙입니다. 한편 하늘에서는 마이클이 시야에서 벗어나자마자 냉정하고 침착한 연기를 벌입니다. 그는 거대한 나무 마을의 위압적인 사람들을 상대한 후 살아남았다는 사실에 신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안도의 숨을 내쉽니다. 마을로 돌아온 하라쿠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해산물을 사용하여 모두가 즐기는 맛있는 식사를 준비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평화로운 순간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또 다른 용이 갑자기 나타나 마을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히라쿠는 망설이지 않습니다. 그는 전능한 창을 들고 용을 쉽게 쓰러뜨립니다. 그가 용의 고기가 요리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숲에 들어가 보니 짐승이 인간의 모습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용은 드라이메의 누나인 하쿠렌으로 밝혀집니다. 하쿠렌은 드레이미가 언젠가 술에 취해 딸을 신부로 히라쿠에게 주겠다고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호기심이 생긴 그녀는 히라쿠가 어떤 사람인지 직접 보러 오기로 결심했습니다. 히라쿠는 그런 약속에 동의한 기억이 없기 때문에 당황합니다. 드레이미는 그 말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술에 취했을 때뿐이었다고 수줍게 인정합니다. 그러자 히라쿠는 하쿠렌에게 왜 그냥 평범하게 자기소개를 하지 않았느냐고 묻습니다. 그녀는 웃으며 마을 촌장이 얼마나 강한지 항상 들어왔기 때문에 먼저 그를 시험해보고 싶었다고 대답합니다. 하라쿠는 그녀에게 화를 내지 않지만 마을에 들어가기 전에 그녀의 작은 테스트 동안 그녀가 일으킨 혼란을 정리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정리를 마치자 그녀는 저녁 식사가 제공되는 게스트하우스로 환영받습니다. 그녀는 거의 즉시 다른 사람들과 잘 어울립니다. 식사를 마친 하쿠레는 그들 사이에서 마자 게임이 꽤 인기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무심하게 언급합니다. 그녀는 게임을 하자고 주장합니다. 하라쿠는 그녀가 규칙을 모른다고 생각하고 설명해주겠다고 제안하지만 하쿠레는 그냥 하면서 알아낼 것이라고 말하며 거절합니다. 더 흥미진진하게 만들기 위해 그녀는 게임 결과에 내기를 걸자고 제안합니다. 하지만 히라쿠는 정말 내기를 걸 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각 라운드에서 진 사람이 옷을 한 벌씩 벗어야 하는 스트릿 마작을 하자고 제안합니다. 놀랍게도 모두가 동의합니다. 잠시 후 게임이 시작되고 방 안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돕니다. 용들은 모두 극도로 경쟁적이며 지는 것을 절대적으로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 스트릿 마작은 매우 심각한 싸움으로 변합니다. 히라쿠는 이상한 점을 알아차립니다. 하쿠레는 마작을 처음 해보고 다른 사람들에 비해 옷도 가장 적게 입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거의 위험할 정도로 자신감 있는 수준으로 게임을 합니다. 게임이 시작된 이후로 하라쿠는 점수를 쌓는데 집중해왔지만 뭔가 이상합니다. 그는 매 라운드마다 계속 칩니다. 오래지 않아 그는 이미 팬티만 남았습니다. 그는 하쿠렌이 마법을 사용하여 속임수를 쓰고 있다고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다시 말하면 그녀가 정말로 속임수를 쓰고 있다면 다른 누군가가 지금까지 눈치챘을 것입니다. 히라쿠가 가장 낮은 상태에 있을 때 완벽한 기회가 나타납니다. 그가 다음 수를 제대로 두면 단번에 게임 전체를 뒤집을 수 있습니다. 희망에 부풀어 그는 마작패를 던지지만 불운이 다시 닥칩니다. 그 패는 결국 그의 계획을 망치고 그는 또 다른 라운드에서 집니다. 소녀들은 즉시 그에게 바지를 벗으라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라쿠는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기 때문에 수치심 외에는 아무것도 입지 않은 채 그 자리에 서서 모두에게 한 입 크기의 성기를 드러냅니다. 한편 악마 왕국에서는 베질과 다른 장군들이 점점 더 걱정하고 있습니다. 거대한 나무 마을은 이제 엄청난 힘으로 알려진 용인 하쿠린을 얻었고 이는 그들을 위협적으로 만듭니다.
그들이 선택사항을 논의하는 동안 갈가도가 자신의 걱정으로 방해합니다. 그에 따른 최근에 변덕스럽고 예측할 수 없이 행동하고 있으며 그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확신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란도는 상황을 한번 보고 승산이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다른 말도 없이 그는 사직서를 테이블에 남기고 사라집니다. 마을로 돌아온 하쿠레는 모두와 놀라울 정도로 잘 어울리고 있습니다. 그녀는 잠시 머물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히라쿠가 놀랍게도 그녀는 자신에게 할당된 거의 모든 작업을 처리할 수 있을 만큼 숙련되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그녀는 자신이 받은 작업에 대해 불평하는 것을 멈추지 않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녀는 징징거림에도 불구하고 결국 아이들에게 읽기, 쓰기, 심지어 수학까지 가르치는 사람이 됩니다. 며칠 후 갑자기 뜨겁고 발가벗은 라미아 소녀들이 마을에 도움을 요청하러 왔어요. 그들은 히라쿠에게 숲에서 발견한 던전을 어린 몬스터들이 정리하려다가 라미아들이 집에서 도망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어요. 절박한 심정으로 그들은 여기까지 와서 도움과 보호를 요청했어요. 히라쿠는 그들을 내쫓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거래를 했어요. 라미아들은 마을 작물과 교환하여 그들이 채굴한 귀중한 보석을 주기로 했어요. 그 후 라미아 소녀들은 떠나기 전에 원래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했어요. 하지만 히라쿠는 다시 방문할 계획이라면 옷을 좀 입으라고 강요했어요. 그는 천을 건네줬고 그들은 임시상의로 가슴 부위에 묶었어요. 그때부터 라미아 소녀들은 배달 서비스를 시작하고 마을과 정기적으로 물건을 거래하기 시작했어요. 이 모든 새로운 발전과 행운이 쌓이면서 히라쿠는 마을이 드디어 다음 단계로 진화하고 있다고 느꼈어요. 한편 마왕국에서는 유리 공주가 플로람이 큰 나무 마을에 남기로 설득당했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녀가 그곳을 운영하는 사람에게 인질로 잡혀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어요. 이러한 반쪽 진실에 흥분한 유리는 마을을 공격하여 플로람을 데려올 수밖에 없다고 선언했어요. 동시에 비젤이 플로람에게 이 무모한 계획에 대해 알리기 위해 마을에 도착했어요. 그는 유리 추종자들이 플로람이 그녀의 의지에 반하여 붙잡혀 있다고 생각하도록 거짓말로 머릿속을 채웠다고 설명했어요. 이 말을 들은 플로람은 어리석은 생각이라고 인정했어요. 그녀는 그들의 군대가 큰 나무 마을이 가진 엄청난 힘에 맞설 가망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비젤은 힘의 격차를 완전히 인식하고 동의하며 그녀만이 이 침략이 통제 불능 상태가 되기 전에 막을 수 있다고 말했어요. 공격은 내일로 예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플로람은 빨리 행동하여 군대를 설득하여 물러서야 해요. 마족 군대가 도착했을 때 플로람은 라미아 소녀들에게 그들을 맞서게 했어요. 라미아의 모습은 즉시 군인들을 겁에 질리게 하여 이 마을과의 전투가 얼마나 절망적인지 깨닫게 했어요. 그 후 공주를 이 침략으로 몰아넣은 세 소녀 로잘린드, 졸리나, 클라카세가 히라쿠 앞에 끌려왔어요. 그녀 앞에서 플로람은 그들이 당분간 마을에 남기로 결정했다고 선언했어요. 그의 지휘 아래 일하면서 그녀는 또한 그들이 마을을 해치려고 하면 언제든지 그들을 처분해도 좋다고 분명히 말했어요. 세 사람은 그녀의 말에 공포에 질려 얼어붙었어요. 유리 공주는 고개를 숙이고 항복했어요. 플로림은 히라쿠에게 공주가 문제를 일으키러 온 것이 아니라 단지 마을의 삶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관찰하기 위해 왔다고 설명했어요. 유리 자신도 다르게 대우받고 싶지 않다고 부탁하며 그녀를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대해달라고 주장했어요. 그녀는 그렇게 머물기 시작했어요. 다음 날 플로람은 유리를 마을 투어에 데려갔어요. 공주는 다양한 작물과 모든 것이 평화롭게 관리되는 방식에 감탄했어요. 하지만 그녀와는 달리 다른 소녀들은 완전히 비참했어요. 귀족으로서 그들은 사치와는 거리가 먼 외딴 곳에서 사는 것을 싫어했어요. 그날 밤 그들은 몰래 탈출을 시도했지만 늑대와 거미가 이미 경계를 서고 모든 경로를 막고 있었어요. 탈출구가 없다는 것을 깨달은 소녀들은 포기하고 결국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 때까지 스스로 행동하는 수밖에 없다고 결정했어요. 한편 유리는 플로람과 함께 투어를 계속했어요. 그녀는 그렇게 평화롭고 잘 운영되는 마을에 맞서 전쟁을 고려했던 자신을 영원히 바보 같다고
인정했어요. 그래도 그녀는 전적으로 자신의 잘못은 아니라고 지적했어요. 플로람도 아무런 설명 없이 마왕국에서 사라져 모두를 걱정하게 만들었어요. 그녀의 소식이 없자 시청 소녀들은 유리가 붙잡혔다고 확신했어요. 플로람은 오해가 자신의 책임이라는 것을 깨닫고 앞으로는 유리가 계속 소식을 듣도록 약속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소녀들은 천천히 마을 생활에 적응했어요. 그들은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서 만족감을 찾고 새로운 역할에 적응하기 시작했어요. 유리는 마지막 날 들판에서 야수 아이들과 함께 일했어요. 농장 소녀들이 공주가 그런 노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며 그녀를 막으려 하자 그들은 그녀의 신분이 비밀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을 빨리 깨닫고 입을 다물었어요. 유리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녀는 힘든 일을 즐기며 이렇게 살아있다고 느낀 지 오래되었다고 인정했어요. 하루가 끝나고 그녀는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에요. 그녀는 모두에게 따뜻하게 감사하고 다시 방문하겠다고 약속하며 히라쿠와 그의 사람들에 대한 새로운 존경심을 가지고 큰 나무 마을을 떠났어요. 다른 소녀들은 이제 큰 나무 마을 생활에 놀라울 정도로 익숙해졌어요. 마지못해 시작했던 것이 천천히 편안함으로 바뀌었고 결국 그들은 조금 더 오래 머물고 싶어 했어요. 유리는 조금도 반대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그저 그들을 뒤에 남겨두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고 말하며 혼자 마왕국으로 돌아갔어요. 유리가 떠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마을은 겨울을 대비한 작물 수확을 시작했어요. 수확량이 엄청나서 저장 공간이 모두 담을 수 없을 정도였어요. 이 문제에 직면한 레스티는 나서서 아버지에게 여분의 수확물을 보내도 되는지 물었어요. 히라쿠는 곰곰이 생각한 다음 그녀에게 승인을 해주었어요. 바로 직후에 하쿠렌이 나서서 남쪽에 사는 부모님에게 잉여 물품을 배달하고 싶다고 말했어요. 하쿠렌도 동의했고 그래서 하쿠렌은 물자를 가지고 여행을 떠났어요. 하지만 그녀가 돌아왔을 때 혼자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녀와 함께 마을에 정착하기를 바라며 그녀를 따라온 산악 엘프들이 있었어요. 그들의 지도자인 여인 유우가 그들의 상황을 설명했어요. 원래 그들은 산에서 평화롭게 살았지만 최근에 식량 공급이 부족해져 생존이 어려워졌어요. 이 말을 들은 히라쿠는 그들의 곤경을 진지하게 고려한 후 그들을 마을에 머물도록 승인했어요. 유우는 그의 관대함에 기뻐했어요. 그녀는 필요하다면 바닥에서 자는 것도 기꺼이 하겠다고 선언했어요. 하지만 히라쿠는 즉시 그녀를 막으며 절대 허용하지 않겠다고 말했어요. 그는 그들 모두를 위한 적절한 숙소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어요. 그 순간부터 유우는 히라쿠의 환대에 깊이 감사했어요. 그에게 보답하기로 결심한 그녀는 마을 주변에서 최대한 도움이 되려고 노력했어요. 불행히도 모든 시도가 완전한 실패로 끝났고 유용하기는커녕 종종 더 많은 문제를 일으켰어요. 어느 날 히라쿠가 일하는 동안 우연히 프로젝트에 점토가 필요하다고 말했어요. 이 말을 들은 유우는 혼자 숲으로 향하여 점토를 찾기 전에는 돌아오지 않겠다고 맹세했어요. 얼마 후 그녀는 자랑스럽게 팔에 점토를 안고 돌아왔고 히라쿠는 그녀의 성공에 기뻐했어요. 그녀가 찾던 중 유우는 특이한 것, 즉 근처 던전을 발견했어요. 라미아 소녀들이 살았던 곳과는 매우 다른 곳이었어요. 그녀는 이것을 히라쿠에게 보고했고 흥미로워진 히라쿠는 조사단을 보내 조사하기로 결정했어요. 하지만 그는 특히 그들에게 과격한 행동을 하지 말라고 지시했어요. 조사팀은 얼마 지나지 않아 놀라운 소식을 가지고 돌아왔어요. 그들은 던전 안에서 블러드 바이퍼가 살고 있다는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블러드 바이퍼 고기가 매우 귀중하다고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즉시 토벌대를 조직하여 북쪽으로 향해 처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히라쿠는 그런 문제는 마을 전체의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겨울이 왔습니다. 추운 계절이 시작되면서 모두가 류의 몸 상태가 좋지 않다는 것을 알아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평소와 달리 자주 구토하고 장백해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연관성을 짓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류는 단순히 아픈 것이 아니었습니다. 임신한 것이었습니다. 류가 임신했다는 소식이 알려진 이후
마을 전체의 분위기가 밝아졌습니다. 사기가 높았습니다. 모두가 즐거워 보였고 히라쿠조차도 평소와 다르게 행동하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이제 자신이 아버지가 되려 한다는 것을 깨달았으니 책임을 질 때가 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류를 더 많이 보살피고 관심을 기울이며 항상 그녀가 편안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류는 평소처럼 침착하게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안심시켰습니다. 자신은 괜찮을 거라고 했습니다. 약 1시간 후 안느가 모두를 위한 아침 식사 준비를 마쳤습니다. Everyone! 유일한 문제는 식당에 한 번에 들어갈 수 있는 인원수가 너무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식사를 3그룹으로 나누어 진행해야 했습니다. 첫 번째 그룹에는 히라쿠 자신과 각 종족의 지도자들이 포함되었습니다. 두 번째 그룹은 일반 구성원들로 구성되었고, 세 번째 그룹은 두 번째 자리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로 구성되었습니다. 이 모든 와중에 천사 그랜드 마리온이 매일 보고를 하기 위해 도착했습니다. 그녀는 바로 전날 킬러 토끼 무리가 마을을 침략하려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행히 늑대들이 막아섰습니다. 그녀에게는 늑대들이 막아섰기 때문에 식사에 사용할 토끼 고기가 충분히 생겼다는 긍정적인 결과였습니다. 그녀의 말을 들으면서 히라쿠는 무언가를 알아차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천사들은 임무를 수행할 때 항상 규율 있고 프로페셔널했습니다. 하지만 일이 끝나고 자유시간이 주어지자마자 그들은 곧바로 완전한 게으름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들은 일상적인 집안일에는 끔찍했지만 외부 위협으로부터 마을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으로 그 이상을 보상했습니다. 오후 늦게 히라쿠가 집안일을 마무리한 후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안느와 다른 메이드들이 준비한 식사를 제공했지만 이번에는 히라쿠가 흥미로운 점을 발견했습니다. 이 세계의 많은 사람들에게 하루에 2끼 아침과 점심을 먹는 것은 흔하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대부분 한 끼만 먹는 데 익숙했습니다. 엘프들에게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들 중 많은 수가 히라쿠가 자주 식사를 하도록 강요하면 식량 비축량이 너무 빨리 고갈될 것이라고 두려워했습니다. 점심 식사가 끝나자 히라쿠는 다시 일하러 갔습니다. 이번에는 새로운 것을 시도하기로 하고 튤립을 심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그의 관심은 생존을 위한 작물을 재배하는 데만 집중되었지만 마을에 더 많은 아름다움을 가져오고 싶었습니다. 그 외에도 히라쿠는 젊은 마을 사람들을 위한 정기적인 전투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필요할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지만요. 마을이 얼마나 잘 보호되고 있는지 고려할 때 그들이 대비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자 메이드들은 그들이 만들어 보려고 했던 완전히 새로운 요리를 자랑스럽게 공개했습니다. 히라쿠는 맛을 보고 완전히 혐오스럽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사기를 꺾고 싶지 않아서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칭찬의 의미로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습니다. 저녁 식사 모임은 이제 너무 커져서 마을 사람들이 발표나 보고를 할 수 있는 기회로도 활용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플로람이 소식을 가지고 히라쿠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유리가 편지를 보냈다고 설명했습니다. 편지에서 유리는 마을의 사과와 자부톤이 짠 부드러운 천으로 만든 옷을 더 많이 요구했습니다. 플로람은 유리에게 그렇게 이기적인 요구를 하지 말라고 말할 생각이었지만 히라쿠는 괜찮다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부톤은 그녀를 위해 옷을 만드는 것을 꺼리지 않을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한편 드워프들은 알코올 생산을 계속했습니다. 그들은 히라쿠에게 술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현재 생산량의 3배나 되는 포도가 필요하다고 알렸습니다. 히라쿠는 생산량을 어떻게 늘릴 수 있을지 알아내기 위해 밭을 둘러보러 갔습니다. 그때 신하가 급한 소식을 가지고 그에게 달려와 이상한 남자가 갑자기 마을에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히라쿠는 현장으로 달려갔고 그 남자가 자신이 만든 신들의 동상 앞에서 절하고 있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를 가장 놀라게 한 것은 이 낯선 사람이 어떻게 보안군의 눈에 띄지 않고 마을에 들어왔는지였습니다. 그러자 루가 더 가까이 다가갔고 그 남자의 얼굴을 보자마자 알아보며 굳어버렸습니다. 그녀는 그 남자가 다름 아닌 뱀파이어의 시조인 바르그레이프라고 밝혔습니다. 바르그레이프는 몸을 돌려 루에게 따뜻하게 인사했고
히라쿠는 그를 영빈관으로 안내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바르그레이프는 갑자기 방문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는 루가 임신했다는 소문을 듣고 직접 확인해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녀가 인간과 정착하여 아이를 가질 타입이라고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가 여기 있는 것을 보니 자신이 틀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호기심이 생긴 호라시오는 루에게 바르그레이프가 자신을 시조라고 부른 것이 무슨 뜻인지 물었습니다. 루는 그것이 모든 뱀파이어의 할아버지 같은 존재라고 설명했습니다. 바르그레이프 자신은 자신이 0살이 넘었고 그의 장수의 비결은 자신의 기억의 일부를 때때로 지우는 특이한 습관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름과 특징과 같은 필수적인 세부 사항만 유지하고 나머지는 모두 지워 정신에 더 많은 공간을 확보하곤 했습니다. 히라쿠는 그 아이디어가 끔찍하다고 생각했지만 바르그레이프는 처음에는 무섭지만 결국 익숙해진다고 안심시켰습니다. 바르그레이프는 예고 없이 도착한 것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그는 마을에서 신성한 기운이 느껴졌고 정신을 차리고 보니 동상 앞에서 절하고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신을 단 한 번 본 적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기억을 많이 지웠기 때문에 더 이상 그가 어떻게 생겼는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히라쿠의 동상을 바라보았을 때 그는 틀림없이 그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때 히라쿠는 바르그레이프가 원하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시조는 동상을 원했지만 히라쿠는 거절했습니다. 마을 전체의 소유물을 그냥 줄 수는 없었습니다. 바르그레이프는 눈에 띄게 낙담했지만 히라쿠는 재빨리 그를 위해 새로운 동상을 만들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기뻐하며 바르그레이프는 수락했습니다. 그날이 끝나갈 무렵 히라쿠는 동상 제작을 마치고 그에게 선물했습니다. 바르그레이프가 얼마를 갚아야 하는지 묻자 히라쿠는 지불을 거절했습니다. 돈을 받는 건 신에게 값을 매기는 것처럼 보일 거라고 설명했어요. 대신 그냥 선물로 받으라고 바르그레이프에게 말했죠. 고마워하며 바르그레이프는 조각상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궁전으로 돌아온 바르그레이프는 하인들의 환영을 받았습니다. 그는 하인들에게 옛 신상을 버리고 새 신상으로 대체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공개되자 하인은 순수한 예술작품이라며 솜씨에 감탄했습니다. 그는 창작자의 이름을 널리 알리고 존경해야 한다고 제안했지만 바르그레이프는 그 사람은 명성에 관심이 없고 조용하고 평화로운 삶을 더 좋아한다고 말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대신 그는 히라쿠와 그의 마을에 조용히 보상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모든 뱀파이어는 그들에게 존경심을 보이도록 지시받을 것입니다. 마지막 축하의 표시로 바르그레이프는 루의 임신을 기념하는 의미로 마을에 피아노를 선물로 보냈습니다. 그것이 도착하자마자 모두가 아름다운 새 악기를 연주해보고 싶어하며 기뻐했습니다. 에피소드 12. 그 후 마을에서의 삶은 순조롭게 계속되었고 불만이나 어려움은 전혀 없었습니다. 모두가 여전히 임신한 루를 돌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루 자신은 걱정하지 말라고 계속 안심시켰지만 그녀는 자신이 괜찮을 것이라고 믿었고 모두가 편안하게 지내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그녀를 괴롭히는 한 가지는 더 이상 술을 마실 수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때문에 마을 사람들은 히라쿠 앞에 모여 마을의 모든 술을 한 번에 팔아버리자고 제안했습니다. 루가 술을 마실 수 없는 동안 그들이 술을 마시는 것을 보면 그녀에게 고문처럼 느껴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히라쿠는 그들이 과민 반응하고 있으며 나중에 모든 것을 팔아버린 것을 후회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신 그는 리우가 유혹을 느끼지 않게 하고 싶다면 그녀가 다시 술을 마실 수 있을 때까지 모든 술을 지하통에 보관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모두가 이것이 더 현명한 아이디어라고 동의했습니다. 그날 늦게 농장에서 도노반과 다른 드워프들은 약간 속상했습니다. 그들은 마을 사람들이 술을 마시는 것을 멈췄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술을 만드는데 잘못한 것이 있는지 아니면 사람들이 더 이상 맛을 좋아하지 않는지 궁금해했습니다. 히라쿠는 그것이 그런 것이 아니라고 그들에게 재빨리 설명했습니다. 아무도 술을 마시지 않는 이유는 리우가 술을 마실 수 없기 때문이며 모두가 술을 멀리함으로써 그녀를 지지하고 있었습니다. 드워프들은 그 제스처에 감동받아
이것이 마을을 위해 더 열심히 일하도록 동기부여한다고 말했습니다. 바로 다음날 리우가 방에서 쉬고 있는 동안 마을의 모든 사람들이 그녀에게 선물을 주기 위해 한 명씩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음료부터 아이가 태어난 후 사용할 수 있는 아기 옷까지 모든 것을 가져왔습니다. 하루가 끝날 무렵 루는 침대에 누워 있었지만 약간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녀는 갑자기 양수가 터진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소식을 듣자마자 집안의 모든 사람들이 뜨거운 물과 수건을 준비하며 분만 과정을 시작할 수 있도록 서둘렀습니다. 하지만 히라쿠는 차마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떠나 이 세상에 처음 왔을 때 만들었던 나무 구멍에서 밤새도록 잠을 잤습니다. 다음 날 아침, 히라쿠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루가 감정에 휩싸여 갓 태어난 아들을 안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걸어가서 처음으로 아기를 안았습니다. 나중에 두 사람은 루의 아이디어로 이름 선택이 완전히 이루어져 그의 이름을 알프레드라고 짓기로 결정했습니다. 알프레드가 태어난 지 일주일이 지난 후 히라쿠는 마을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가 처음 이 세상에 도착했을 때 그는 외롭고 불확실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에게 친구, 가족, 그리고 그를 둘러싼 전체 공동체가 있습니다. 마을은 계속 성장했을 뿐이었고 그는 일어난 모든 일에 대해 신들에게 깊이 감사했습니다. 이것을 깨달은 히라쿠는 모두의 노고에 감사하기 위해 무언가를 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 그는 마을 회의를 소집하여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는 작은 은화를 꺼내 이것이 이제 상품 거래 및 기타 필요에 사용되는 마을의 공식 통화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히라쿠는 위조품이 존재할 수 없도록 각 동전을 손으로 만드는 데 시간까지 투자했습니다. 모두가 이것을 흥미로운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고 빠르게 익숙해졌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구, 의류 및 무기와 같은 물건을 위해 동전을 거래하기 시작했고 다른 사람들은 대신 자신의 동전을 저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마을 사람들은 동전 사용에 익숙해졌습니다. 그러나 히라쿠는 곧 동전의 가치를 정확히 얼마로 해야 할지 결정하는 것이 여전히 어렵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 번은 어린 짐승 소녀가 그에게 와서 동전과 아기를 교환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이것을 본 히라쿠는 돈으로 무엇을 사고 살 수 없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칙을 정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를 거절하는 대신 그는 단순히 그녀의 동전을 대가로 짐승 소녀를 하루 동안 시장으로 만들어 모두를 즐겁게 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마을에서는 알프레드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 큰 잔치를 열었습니다. 모두가 함께 모여 먹고 마시고 즐겁게 축하했습니다. 히라쿠는 반출된 거대한 와인통을 바라보며 아들과 함께 와인을 마실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다릴 수 없다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러나 루크는 그가 기다리고 있는 날이 생각보다 훨씬 빨리 올 수도 있다고 말하며 그를 놀렸습니다. 한편 알프레드의 탄생 소식이 마왕국에 전해졌습니다. 그곳의 리 장군은 이미 그들이 큰 나무 마을의 힘에 도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때문에 그들은 그들과의 꾸준한 관계를 유지하는 유일한 방법은 마왕국에서 누군가를 마을로 시집 보내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마왕 자신은 즉시 이 토론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알아차리고 유리우를 그 마을로 시집 보낼 수는 없다고 격분하여 소리쳤습니다. 다음 날 히라쿠는 약간 숙취를 느끼며 일어났습니다. 그때 마을 소녀들이 그에게 와서 그에게 매우 중요한 할 말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이 이야기하기 위해 안으로 들어가자 그들은 근처 숲에 살고 있는 한 무리의 사람들이 앞으로 나와 마을로 이사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전쟁 때문에 자신의 집에서 쫓겨났고 그들의 수는 약 100명 정도였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히라쿠는 그들이 정말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받아들인다면 완전히 새로운 마을을 지어야 할 것이라고 깨달았습니다. 그러자 류는 새로운 장소를 큰 나무 마을이라고 부를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히라쿠는 이것이 엄청난 양의 일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다른 사람들은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들은 기꺼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며 열정적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새로운 마을이 어떻게 건설될지에 대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으로 끝입니다. 더 많은 요약을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하고 화면에서 다음 비디오를 시청하세요.